어머니, 요양원 가셔야죠.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죠. 추석날 밤 식탁 위엔 송편과 잡채가 그대로인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이 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설 때 엘리베이터 거울 속엔 초라한 한 여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1년 뒤 그들 모두의 얼굴을 굳게 만들 진짜 주인이 될 줄은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이제 내가 알게 될 거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추석날 쫓겨났던 한 할머니.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탐욕과 속임수 속에서 자신의 집과 존엄,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충격과 반전이 기다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72살이고 평생 교사로 살았어요.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겪은 잊을 수 없는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폭풍우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배신이 그렇듯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말이죠. 빗방울은 고급 아파트의 통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작은 돌멩이가 유리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실내는 침묵으로 가득했고 숨조차 쉬기 힘든 정적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마호가니 식탁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72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손은 수천 명의 학생 시험지를 채점하며 지쳐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던 손, 밀가루 반죽을 쳐서 아이들을 키운 손,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꼭 잡아주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찻잔을 붙들고 떨고 있었죠. 차는 이미 1시간 전에 식어버렸지만 그것조차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탁 건너편에서 새쌍의 눈이 저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처럼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단 7마디였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대리석 같은 목소리의 7마디는 지난 5년간 붙들고 있던 희망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텅 빈 집에서 보내온 긴 밤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날들, 외로움과 가난을 참게 해주던 희망이 찻잔처럼 깨져버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자 차도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 순간만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던 그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간만에 설렘을 느끼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감정을 느끼기 힘들었거든요. 새벽 5시 반, 늘 그랬듯 저는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엌 근처 마룻바닥은 3살배기 민혁이가 첫걸음을 떼었던 자리였고 거실 천장에 난 작은 금은 여름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 민혁이 대학 학원비를 쓰고 난 뒤였죠. 저는 형광등을 켰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오래된 소리를 냈지만 아직 버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이틀 전장에서 사온 배추, 무, 쪽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비싼 고춧가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이 익숙한 솜씨로 움직이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섞고 오이소박이, 잡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연근조림까지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반찬에는 오랜 세월 엄마로서, 아내로서 쌓아온 사랑과 노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정오쯤 되자 부엌 식탁은 봉지와 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출은 한 달 연금의 거의 2분의 1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음식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느끼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날 아들 민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간 취소되고 미뤄졌던 약속, 드디어 추석 전날 함께 보내자고. 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90분 무거운 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 젊은 승객들의 무심한 시선을 견디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낡은 집과 포장마차, 공장지대를 지나 빌딩 숲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고급 승용차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민혁이의 아파트, 43층의 고층 건물 경비원들은 무심했고 엘리베이터는 거울로 둘러싸여 제 모습을 수십 번 비추었습니다. 바랜 한복을 입은 작은 노인이 호화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7층에 도착하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가슴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민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포옹은 짧고 형식적이었고 눈빛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차가운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전시장 같은 공간,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 은은한 조명 아래 전시된 생활이 아닌 공간.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크림색 캐시미어 스웨터, 맞춤 바지, 완벽한 화장과 머리, 모든 것이 계산된 외형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들은 부엌으로 밀려났고 식탁에는 이미 비싼 레스토랑 음식, 정성 없는 수입 과일, 고급 백화점 반찬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제 음식은 조리대 구석에 놓였고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고문이었습니다. 대화는 표면적이었고 기름 위에 뜬 것처럼 얕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교통 상황, 한우 가격 이야기, 지난 몇 달의 공백, 저의 생활, 건강, 외로움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민혁이는 음식을 굴리기만 했고 혜란 씨는 관찰처럼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맛이 좀 다르시네요. 약간 구식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47년 교직 생활, 수많은 시험지와 학생들 앞에서 연습한 고통을 참는 미소였습니다. 후식으로 떡이 나왔고 찻잔이 딸각 소리나며 내려졌습니다. 방 안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커피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부부와 함께 실버 메도우스 프리미엄 시니어 리빙 마이너스 황금빛 노년이 빛나는 곳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이 저녁, 이 초대, 오늘 전체가 화해가 아닌 함정이었음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랑을 짐으로 들고 저는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대화는 저 안에서 무언가를 부수고 말 것입니다. 가난도, 홀로 남겨진 슬픔도, 외로움도 부수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 자리에서 부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서진 자리에서 아직 모르는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라나 힘으로 피어날 그 무언가,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 저는 먼저 앞으로 다가올 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선영 씨는 손에 쥔 파일들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팸플릿과 서류가 마치 사슬처럼 그녀를 묶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단단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 단단한 결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지난 72년간의 삶에서 그녀가 쌓아온 자존심과 기억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었죠. 비록 체구는 작고 몸은 지쳤지만 선영 씨의 눈빛은 아파트 안 반짝이는 냉정한 조명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그 차가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폭풍우는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결심과 맞닿아 있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와 섞여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손끝으로 서류들을 한 장씩 만지면서 선영 씨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던 순간, 첫 학교 입학, 사소한 실패와 작은 성취들, 남편과 함께 보낸 밤들, 그리고 혼자 남아 지켜낸 일상 모든 순간이 그녀를 이 자리로 이끌었고 이제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싸움의 무기가 되고 있었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와 수진 씨가 거실에서 나눈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실용적이라는 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 안전과 전문 케어라는 단어들. 모든 것이 계산된, 감정이 배제된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선영 씨는 이제 계산보다 감정을 숫자보다 삶을 우선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적인 공격은 강했지만 그 강함이 그녀의 단호함과 맞부딪혔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방안을 돌아다니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먼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적 권리와 집의 현 상태를 다시 확인할 것. 그리고 민혁이와 수진 씨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었죠. 비록 아들은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결심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손을 허리 뒤로 모으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불안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었죠. 복도를 지나 거실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와 수진 씨가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선영 씨의 눈빛은 그들이 알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음식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 정성과 기억,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흔적이었죠. 손끝으로 살짝 만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지만 지금은 전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도구처럼 보였어요. 손을 내밀어 수화기를 들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누군가는 그녀의 권리를 지켜줄 거예요. 아파트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바깥의 폭풍우는 거세게 몰아쳤지만 선영 씨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남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작은 계획은 곧 아들과 며느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치우려 했지만 선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지쳤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이와 수진 씨가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선영 씨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그들은 금세 알아차렸죠. 이전과 같은 어머니가 아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이제 경고와 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지만 선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싸움의 불꽃이 점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결심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아무도 나를 사라지게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순간 아파트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몸과 큰 결심이 서로를 비추며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시간과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싸우고 지키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준비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였죠. 하지만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선영 할머니의 심장 박동처럼 요란하고 불안하게 울렸어요. 새벽 2시, 72살의 나이에 평생 한 번도 충동적으로 행동한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선영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집을 나가기로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내준 손님방. 그곳은 쉼터라기보다는 감옥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뻣뻣하게 누워 계셨죠.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천장의 낯선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벽은 얇았고 복도 끝 안방에서 들려오는 말다툼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낮은 속삭임이 오히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톤이었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요.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팔면 빚도 갚고 작은 집 계약금도 남을 거예요. 민혁 씨의 목소리는 약하고 망설이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수진 씨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해하실 거예요. 실용적인 분이잖아요. 그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혼자서 덩그러니 있으면서요? 그 순간 침묵이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혼자 키운 아들, 세계의 일을 하며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단지 방 안 공기 속에 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영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둔 슬픔과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어요. 침묵 속에서 선영 할머니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짐이 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온 그 침묵의 힘으로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고 신발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챙기면서 최소한의 짐만 가져갔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과 얼마 안 되는 돈, 돌아가신 남편의 양모 목도리, 늘 가까이 두던 낡은 마닐라 봉투. 오늘 밤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그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가져간 음식은 최소한이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 며칠 동안 정성껏 만든 반찬들. 그러나 냉장고 속에 나머지는 두고 왔습니다. 어차피 먹지 않을 것이고 낡은 방식이라며 투덜대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현관문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너무나 결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거의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선영 할머니는 굳게 버텼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문제로 취급받고 처분할 자산으로 여겨지는 곳에서는요. 새벽 2시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가을비가 쏟아지며 거리를 씻어내고 있었죠. 얇은 가디건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30년간 유지해온 파마머리가 물에 달라붙었어요. 편한 워킹화 안에도 물이 고이고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진짜 집은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지만 지하철은 이미 끊긴 상태였죠. 더 중요한 건 오늘 밤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아들이 그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면서 남편과 함께 일군 삶을 지우려 한다는 걸 알면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선영 할머니는 빗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고 네온사인과 광고판의 색깔들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래프트 맥주바, 영어 이름의 패션 부티크.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 선영 할머니를 남겨둔 채 돌아가는 젊은이들, 연인들, 웃음과 노랫소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택시는 지나쳤지만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거나 젖은 옷이 싫거나 혹은 혼자인 노인을 태우고 싶지 않았겠죠. 선영 할머니는 이렇게 작고 하찮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30분쯤 지나자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1시간이 지나자 걸음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오래된 항의를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일어난 일들을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수천 번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24시간 찜질방, 용사우나라는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열기가 쏟아져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안경에는 김이 서리고 옷에서 물이 타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카운터의 젊은 여직원은 피곤한 눈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선영 할머니가 다가가도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8,000원이요? 무뚝뚝하게 말했죠. 손가락이 오래된 지갑을 더듬으며 지폐를 세었습니다. 공동 수면실로 올라가자 3층 복도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창고의 화물 상자처럼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사람, 잠꼬대를 하는 사람, 조용히 눈을 감은 사람, 서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쉬는 곳이었어요. 집세를 낼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 비를 피할 곳이 필요한 노숙자들, 텅 빈 아파트에서 또 한밤을 견딜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 선영 할머니는 구석의 좁은 공간을 찾아 얇은 요를 깔고 폼 블록을 베개 삼아 몸을 눕혔습니다. 턱까지 담요를 끌어올리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평생 꽁꽁 잠가두었던 슬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위해 강해야 했던 모든 날들의 눈물이었어요.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깨어나 손을 뻗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저도요. 서로 눈물글썽이며 작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나이와 상황을 초월한 공감, 서울에 버림받고 잊힌 사람들 속에서 선영 할머니는 뜻밖의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마닐라 봉투를 찾았어요. 안에는 가족이 모르는 비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아침까지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선영 할머니가 마침내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마지못해 서울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보랏빛과 회색으로 멍들어 있었고 마치 지난밤 폭풍이 남긴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는 듯했죠. 용궁 찜질방 공동 수면실에서는
아침의 첫소리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생존의 교향곡이었습니다. 낡은 신발이 장판을 스치는 소리, 사우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쇳소리, 멀리서 부딪히는 싸구려. 쟁반 소리 모두 아침 식사 공간에서 나는 소리였죠. 3,000원을 더 내면 얻을 수 있는 묽은 국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상황에 묶여 함께 있는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곳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몸은 온몸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밑에 깔린 바닥은 온정도, 유연함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위 얇은 장판만이 그녀를 받쳐주고 있었죠. 척추는 눌린 듯 갈리고 엉덩이와 다리는 깊고 끈질긴 통증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겨울 빙판에서 넘어졌던 그 순간부터 남은 오래된 상처의 기억이 다시 몸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처음에는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어제의 끔찍한 기억은 아직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기억이 물밀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반짝이는 브로슈어, 수진 씨의 차가운 목소리, 민혁 씨의 비겁한 눈빛,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 자신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처분할 존재로 여긴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영 씨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불안정했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몸과 짐 사이를 미로처럼 헤치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은 강렬했고 싸구려 비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죠. 세면대 위 거울 속 여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 주변으로 깊은 주름이 생겼고 회색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단함이 깎아낸 표정이었죠. 그녀는 잠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남편 준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47년의 결혼 생활, 함께한 날들, 그가 그녀를 위해 남긴 약속과 희망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거친 종이 타월로 닦으며 선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면서도 봉투 속 서류와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혼인신고서, 준호 씨의 사망진단서, 교직 퇴직 서류,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부동산 소유권 증서. 화평동 창고지역 필지 47-3, 800평, 15년 전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준호 씨의 필체로 쓰인 선영을 위해 때가 되면 완료할 것. 그 문구가 심장을 울렸습니다. 선영 씨는 봉투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오래 느껴보지 못한 두근거림, 희망이었죠. 준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필요할 때를 위해 단순한 추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과 생명줄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야 할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소유자, 선택권을 가진 사람,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찜질방 사람들은 아침 일과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구석의 백발 여자가 더 이상 부서진 채로 도착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영 씨는 마음을 다잡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봉투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거울 속 눈빛에는 체념이 아닌 결심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조사해야 할 것, 그리고 어쩌면 전해야 할 경고와 응징이었죠. 남편 준호 씨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선영 씨는 느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찜질방의 약한 햇살 속으로 나서며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 씨 자신이 이제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과거의 배신과 무관심에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과거의 모든 경험과 기억, 남편이 남긴 모든 의도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줄 것임을 지금 찜질방을 나서는 선영 씨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향한 첫걸음이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집을 나서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마음속은 뜨거웠습니다.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에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평범하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죽이고 자신을 지켜보는 듯했죠. 약간의 긴장과 함께 흥분이 뒤섞인 감각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오롯이 자신의 힘이 세상을 흔드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식탁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와 민혁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어색하게 의자를 긁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수진 씨는 차분해 보이려 애쓰는 얼굴이었지만 어깨는 살짝 긴장된 듯 흔들렸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은빛 머리카락이 빛나는 머리를 곱게 정리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무력감과 희생을 단호히 내려놓은 사람이 가진 냉정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선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평온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민혁이와 수진 씨는 잠시 숨을 죽였고 식탁 위에 놓인 접시와 숟가락, 유리컵이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 속에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등기증과 감정평가서, 법률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순간 커졌고 민혁은 눈치를 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아요. 선영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위협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문서를 식탁 위에 정리하며 말할 때 그 표정과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로서의 습관처럼 분석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했고 민혁은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며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배어 있었지만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희도 걱정돼서요. 선영 씨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과거의 반항과 무례함, 대신 혼란과 불안이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느껴보세요.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불안과 무력함을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선택할 권리는 이미 저에게 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결국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지금까지의 모든 서류와 결정들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신 거죠?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고 감정평가까지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서로 솔직해지는 것뿐입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3개월 동안의 긴장과 계산, 침묵 속에서 숨죽여 쌓아온 감정들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선영 씨는 그 긴장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삶을 스스로 지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금전적인 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권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민혁과 수진 씨는 그 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불완전함과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혁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움직였고 수진 씨는 차분히 음식을 먹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선영 씨는 가끔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문장을 던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가치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식탁 위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고 민혁과 수진 씨는 그 힘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영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에 반짝였고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차가운 공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임은 나의 손안에 있어. 다음 수는 내가 두겠어. 민혁과 수진 씨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식탁 위에서의 작은 승부는 시작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결코 무력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과 조용한 전쟁 속에서 그녀는 모든 수를 준비한 여왕으로 서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두 사람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밤이 깊어가고 은행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고 다음 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죠. 이 밤, 이 식탁, 그리고 이 긴장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투쟁의 기록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는 이전과 같은 긴장감과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민혁 씨와 수진 씨, 혜란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천천히 돌아보며 선영 할머니가 보여준 존엄과 강인함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책임을 배우기 시작했죠. 민혁 씨는 일상의 작은 선택조차도 어머니의 시선과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충격과 부채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불안과 절박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후회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성숙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운 계산과 전략적 사고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적인 공감과 진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단순한 사건의 대상이나 협상의 변수로 보지 않았죠. 혜란 씨 또한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 자신이 놓쳤던 배려와 신뢰를 돌아보게 되었고 가족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이해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선영 할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존엄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누군가의 인정이나 권위에 기대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순응이나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가 선택한 신탁과 자선단체 기부, 그리고 집을 지키는 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그녀가 삶에서 배운 교훈을 몸소 실천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집과 공간, 그리고 삶의 방식은 이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스며들 때 선영 할머니는 부드럽게 꽃에 물을 주며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혼란, 절망과 분노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것들을 두려움이나 미움으로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통해 얻은 지혜와 힘을 느끼며 세상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하루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속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영 할머니의 존재를 배우고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연륜으로만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필요할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택과 존중의 의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였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은 삶에서의 용기와 존엄,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린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혹은 이웃과 나눈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작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선영 할머니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적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남은 에너지를 나누며 지혜와 경험을 전달하는 삶을 선택했죠. 그녀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묵직한 감동과 교훈이 되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평생의 파도를 견뎌낸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서서 매 순간을 자신만의 선택으로 채우며 결국 노년의 삶에서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즉 존엄과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다. 사랑과 구원, 존중과 독립,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어느 날 따스한 겨울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깔렸을 때 선영 할머니는 오래된 책장 앞에 서서 남편과의 추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죠. 모든 싸움과 불안, 모든 시련과 상처를 뒤로 한 채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삶 안에서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누구의 허락이나 기대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 울림은 그 집, 그 동네, 그리고 그 도시를 넘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박선영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으로서 세상을 마주하며 진정한 존엄과 사랑을 삶 속에서 증명하며 평화롭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완성했습니다.